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 소설인 문유석 작가의 미스 함무라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실제 판사인 작가가 그린 판사들의 이야기가 어떠한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시작합니다. 2호선 지하철 안, 임바른 판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코 흔치 않은 이름. 설마 그때 그 아이가 맞을까? 여기서 그 아이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정독 도서관에서 만났던 박차오름이다. 독서 교실에서 만난 그 소녀는 피아노를 잘 쳤다. 어렵사리 친해졌을 때 그 아이는 머뭇거리며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피아노 선생님이 자꾸 자신을 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빠가 실망하실까 무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그 여름방학을 끝으로 그 소녀를 다시는 만날 수 없었지만 아주 가끔씩 그날 느꼈던 무력함을 떠올리곤 했다. 옛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런 소리가 들렸다.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신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올듯한 표정을 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신사는 가방을 그 여성을 향해 휘두른 뒤 순간 열린 지하철 문으로 황급히 내리려고 했다. 임 판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신사의 팔을 붙잡았고 얼떨결에 그 사건에 휘말렸다. 교수라는 신사는 미니스커트 여성을 향해 큰 소리를 치다 옆에 있는 여성이 쏘아붙이는 말에 금세 기세가 꺾였다. 임 판사는 그 여성을 보았다. 낯이 익은 느낌. 그 소녀였다. 교수를 경찰대에 넘기고 둘은 법원으로 향했다. 그 사이 SNS 상에는 대박, 여판사 니킥 장렬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있던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었다. 한세상 부장은 첫 출근부터 사고를 쳤느냐며 박 판사를 나무랬다. 하긴 그런 짧은 치마나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 당하지. 그런 것들이 공부나 하겠어? 이 말에 박 판사는 발끈했지만 한 부장은 위아래도 없느냐며 더 큰 소리를 쳤다. 다음 날 박 판사는 타이트한 초미니 스커트와 아찔하게 높은 스켈레토 힐을 신은 채 출근해 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한 부장은 놀라 펄쩍 뛰었다. 박 판사는 못마땅하시다면 소신하게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고 눈 부위도 망사로 가려진 부르카를 입고 나타났다. 고기 불판 사건. 이 사건은 피고 최남일 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종업원이 불판을 갈다 원고의 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다. 피고는 길길이 날뛰며 원고가 삥 뜯으려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원 진단서도 없고 피해받았다는 애는 보이지도 않으며 석 달이 지나서 뜬금없이 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한 부장은 두 사람에게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조정을 권했다. 그러나 조정 담당자로 들어갔던 박 판사는 조정을 파기하고 재판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한 부장은 제정신이냐며 화를 냈다. 그녀는 사과도 용서도 합의도 먼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밝힌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재판날이 다가왔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열변을 토했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박 판사는 원고에게 물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인 아드님을 원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고는 웅얼거리듯 말했다. 아파서요. 그리고 점점 또렷하게 말했다. 마음이 아파서요. 원고의 아들은 정신지체하였다. 어릴 때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댄 이후로 뜨거운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런데 불판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불똥이 그 아이에게 튀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애한테 괜찮냐는 말도 없이 종업원 아줌마한테 화를 내니까 그 아줌마는 자신을 뻔뻔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석 달 뒤에나 소송을 하게 된 것은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하던 아이가 알코올 램프에 놀라 바지에 오줌을 지렸던 일 때문이었다. 그 일로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때 그 전까지는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던 종업원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불판이 학생 얼굴에 스친 것이 사실이라고. 사장님의 다그침에 치료비를 물어주는 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박 판사와 임 판사는 소모임에 참석했다가 민사합의부인 오정인 부장판사를 만났다. 사시수석, 연구원 수석, 최초의 여성 지원장 등등 일과 관련된 온갖 타이틀을 갖고 있는 판사였다. 그녀는 독백하듯 말을 했다. 온통 남자뿐인 환경에서 약점 하나 보이지 않으려고 이악 물고 살았는데 하면 할수록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엄격한 가정에서 모범생으로 자랐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들 모두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듣던 박 판사는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다. 이윽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집안의 왕이었고 여자애는 좋은 집안의 시집이나 가라는 언명에 피아노를 시작했다.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았고 피아노 선생의 끈적한 손길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를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계집의 행동거지에 빈틈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 매를 맞았다. 음대에 입학 후 아버지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부도를 맞았고 종일 소주만 마시다 쓰러졌다. 전 단지 제 한 몸 건사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누구도 날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되고 나니 어느새 복수를 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 제가 당한 일들에 대해 세상에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제가 어떻게 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오 부장은 박 판사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박 판사는 상처가 많아서 남의 상처를 누구보다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으니 누구보다 더 좋은 판사가 될 거라고 말이다. 박 판사는 매일 야근만 하지 말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는 임 판사의 잔소리 덕분에 오랜만에 여행을 왔다. 돌아가는 공항에서 우연히 대학생 때 동아리 선배인 민 선배를 만났다. 그는 이 항공사를 비롯해 많은 대기업을 거느린 MJ그룹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사장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퍼스트 좌석을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거절을 했다. 그는 더 고집하지 않고 대신 내 옆 좌석에 앉았다. 신문을 보고 있던 민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선천적인 부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왜 전지현이나 류현진처럼 타고난 외모나 재능을 숭배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때 비행기가 덜컹했다. 엔진 점검을 위해 방콕으로 회항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착륙한 뒤 승객들은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있던 민 선배는 말했다. 과연 헬조선이 맞긴 맞네. 기업 오너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이 말을 들은 박 판사는 그에게 말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회사 주식을 100%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오너라는 말을 써? 집의 주주인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회사 재산 전체가 주주 중 하나인 선배네 집안 소유가 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선배가 차린 광고회사 MJ그룹 광고 물량 독점해서 이익을 엄청 냈다며? 선배네 집안은 안 그러겠지만 회장 일가 가정부에 운전기사까지 회사 돈으로 비용 처리하며 사는 경우도 있다더라. 정말 미개하지 않아? 아, 그리고 아까 궁금해하던 거에 대답해주자면 대자연은 불공평하지만 최소한 치사한 반칙은 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승복하는 게 아닐까? 그녀는 그에게 한 방 먹인 뒤 승객들 사이로 걸어갔다. 재산 분할 사건. 임바른 판사는 골치 아픈 사건을 맡았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사건. 게다가 당사자는 60대의 목사와 교수였다. 이들처럼 자기 영역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도통 듣는 법이 없다. 노인의 경우 또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벌컥 화를 내기 일쑤다. 임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90세 노인인 아버지가 장남에게 50억대 땅을 증여한 것에 대한 다툼이었다.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장남이 치매 걸린 아버지를 종용해 땅을 증여받은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원래 아버지는 독신인 막내 아들과 가정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넉 달 전 갑자기 장남이 모시겠다고 데리고 가더니
땅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앞다투어 판사에게 이야기를 쏟아냈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장남, 젊은 시절부터 술집 여자들에게 돈을 퍼주느라 집안의 기둥을 빼먹었다는 목사 차남,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자랐다는 딸들. 들으면 들을수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어갔다. 어차피 그 땅을 가져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그 이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음 조정 기일, 뜻밖에도 90세 아버지와 중년의 막내 아들도 출석해 있었다. 중재안을 보고 있던 임 판사는 재산 분배에서 막내 아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막내 아들은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직원의 아들이었는데 노인이 양자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른 형제들은 만약 그가 재산을 탐내면 바로 소송을 걸어서 파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때만큼은 장남 차남 할 것 없이 모두가 한편인 듯 보였다. 묵묵히 앉아있던 막내 아들은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소송이라뇨. 어떻게 지가 아버지랑 소송을 해요. 원하시는 대로 호적 정리해 주셔요. 저는 물러갈게요. 아버지, 부디 건강하셔요. 그 순간 노인은 그를 막무가내로 붙잡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자신을 두고 어딜 가냐며 무서우니 집에 가자고 말했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며 다른 형제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임 판사는 제출된 조정안을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준강간 사건. 박 판사는 준강간 사건에 배정되었는데 50대의 유명사립대학 교수가 대학원생과 술을 마신 뒤 취한 그녀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사건이었다. 교수는 세진대 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었다. 그는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교수 측 변호사는 대학원 동기, 여관 주인, 술을 마신 일식집 종업원 등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갔고 판사는 점점 무죄로 기우는 듯했다. 종업원의 증언을 듣던 박 판사는 증인이 자꾸 일식집 주인이 앉은 방청석 쪽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박 판사는 그녀에게 사장이 재판 전에 뭐라고 한 것이 없느냐고 다그쳤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당일 식사 중간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보았는데 정신을 잃을 만큼 만취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이다. 다음 선고 기일. 길고 긴 설명 끝에 한 부장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쿵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런데 일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다. 준강간으로 구속된 교수가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이다. 항소심 첫 공판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교수의 변호인은 이를 이용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판사가 교수를 죽음으로 몰아세운 것이라고 항소심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점점 상황은 역전되었다. 모 신문에서 미스 함무라비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했다. 지하철 성추행범과 직접 몸싸움 벌여, 초미니 차림으로 법원 출근 등의 내용에 이어 튀는 판사가 사법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사회 전반에 만연한 남성 혐오 풍조 우려 등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법원 앞에는 박 판사의 이름을 내건 1인 시위 피켓이 등장했다. 이제 법원 내에서도 박 판사를 향해 수군대기 시작했다. 게다가 항소심에 출석한 피해 여학생마저 진술을 번복했다. 모두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박 판사가 맡은 살인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외도를 한 아내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을 죽인 사건이었다. 공판 기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무래도 박 판사가 남성 혐오 판사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았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박 판사는 한 부장에게 사직서를 건넸다. 그러나 그는 사직서를 찢어버리며 가서 다음 판결이나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다음 판결날, 한 부장은 평소와 다르게 재판을 진행하다 말고 기록을 탁 덮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놀란 박 판사는 한 부장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더 험하게 소리쳤다. 어디 재판장이 말하는데 배석이 끼어들어?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상습 막말 판사라는 제목으로
한 부장이 언론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어수선한 3주가 흐르고 국민참여재판 당일이 왔다. 재판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배심원의 평결만 남았다. 평의실에 앉은 배심원들은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만장일치는 어려워 보였다. 그중 한 시민이 그냥 다수결로 하자고 말했다.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노인이 말했다. 안 됩니다. 더 합시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힘 닿는 데까지 토론합시다. 그게 도리 아닙니까? 배심원의 평의를 기다리던 임 판사는 기사를 읽고 있었다. 단독, 세진대학병원에서 만난 의외의 얼굴이라는 기사다. 기자는 기사를 위해 병원에 들렀다가 피해 여학생을 목격했다. 조사를 해보니 최근에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병명이 뇌종양인데 이 병원에는 국내 최고의 뇌수술 전문가인 C 교수가 재직 중이라는 기사였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때 실무관이 나타나 말했다. 판사님,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평결서를 개봉하여 한참을 보던 한 부장은 임 판사와 박 판사에게 말했다. 무죄네, 만장일치로. 재판 전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하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한 부장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재판이야. 얼마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어. 임 판사는 문득 한 부장의 막말 사건을 떠올렸다. 그 사건 후로 준강간 사건 무죄로 인한 비난 여론의 초점이 한 부장으로 옮겨갔었다. 모든 책임이 막말 부장판사에게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부장님은 그때 이미? 세 사람의 인연. 정독도서관 열람실이 소란스러웠다. 한 안경잡이 소년이 추리링 차림의 고시생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소녀가 어쩔 줄을 몰라 서 있었다. 소녀가 점심을 먹는 30분이 채 안 되는 사이 고시생이 소녀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 고시생은 민법을 들먹이며 소년을 몰아붙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소년은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다. 피아노가 싫으면서도 아버지가 무서워 아무 말 못하고 매맞는 엄마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미웠다. 아저씨, 거긴 제 자리예요. 다른 자리로 가세요. 갑자기 소녀가 소리를 질렀다. 소녀는 놀라 소녀를 쳐다봤다. 주변에서는 웅성대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고시생은 투덜거리며 짐을 싸서 자리를 옮겼다. 소녀는 심장이 떨려 죽을 것 같았다. 그치만 분명 기분 좋은 떨림이었다. 소녀의 맞은편에 앉은 소녀는 소리치는 소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저 아이 앞에서만은 멋지게 보이고 싶었는데. 자리를 옮긴 고시생은 태어난 척하며 민법책을 펼쳤다. 아까 소년에게 말했던 취득 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눈에 들어왔다. 한동안 2차 시험에 시효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꼼꼼히 봐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문제집 옆에는 한세상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어떠셨나요? 책을 듣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싶은 책이나 추천하고 싶은 인생책이 있다면 유튜브나 인스타로 알려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